경제학자의 서재. 중진국 함정 국가별 사례 미들 인컴 트랩. 개요.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뒤이어서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기에 사실상 현존하는 대부분의 중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진국 함정 또는 중진국 던 미들 인컴 트랩일은 세계은행이 2006 아시아 경제 발전 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국제 경제에 대한 개형을 제시하며 사용한 용어다.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 소득 국가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중진국 함정의 예.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멕시코, 태국 등이 있다. 중국의 중진국 함정에 대한 영상은 경제학자의 서재 참고하시기 바라면 설명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남미 국가편과 동남아 국가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었고 첫 번째로 중남미 국가들로 시작합니다. 다음의 편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중남미 국가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균과 비교하는 1인당 GDP 시대별 비교 IMF 통계표이다. (1960년대) 중남미 일대 국가의 저발전상의 원인을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중앙정보부 CIA의 공작으로 인한 쿠데타 등 만악의 근원을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서구 국가들로 보는 종속 이론이 유행했다. 냉전 당시 신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해 반미 운동적인 성향을 띠며 한국에서도 386 운동권 출신이라면 민중사관 의식화 교육으로 나름 친숙한 이론으로 다만 요즘에는 단순히 종속 이론 하나만으로 중남미 경제의 몰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1900년부터 미국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았으며 CIA 공작이나 다국적 기업의 본격 진출이 남미 국가 소득의 장기 추세선 변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공황이나 석유파동 같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들 사건은 딱히 미국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호주 같은 나라도 1900년경에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았지만 21세기 초에는 미국의 8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 때 그냥 미국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을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당시 미국은 바로 코앞인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사태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냉전을 강화시켰고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매몰되어 중남미 각국에서 반공을 내세우는 극우 군부 세력들을 밀어주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시켜 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문제는 그 극우 군부 세력이 경제를 살리기에 실패하고 게다가 1980년 미국의 이자율 인상 조치로 위기를 맞았고 결국 패망해버렸다. 결국 CIA의 공작이 중남미 경제에 치명적인 한 방을 먹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만 칠레의 경우에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경제가 망할 뻔했다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덕택에 그나마 경제가 회생해서 CIA의 공작이 성과를 거둔 예지만 이쪽도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복지 정책은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브라질의 경우 70년간 1인당 소득 GDP 기준은 미국의 15에서 25%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2011년 브라질이 1980년 기록한 역사적 전고점인 미국인 1인당 소득 대비 26%를 피크로 경제가 붕괴하고 브라질은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어김없이 중진국 함정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25%는 넘사벽으로 보일 정도이다. 물론 단순 자원의 벽이라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 당시 브라질 군부 독재 정권에서는 대규모 외채 도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1차 오일 쇼크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았고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로도 그 여파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통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브라질은 물가 상승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았다. 물가 상승은 1993년 해알 플랜으로 일단 해결되었지만 이 여파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브라질의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브라질의 경제는 정체 일로를 달렸다. 1960년에서 199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맞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잘 사는 편이었던 중남미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되었다. 비슷하게 자원 위주로 경제를 꾸리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의 EU 가입 및 영연방 혜택 축소로 위기를 겪었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적이 없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외채 부담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수를 외채를 갚는 데 써야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없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업보다는 1차 산업, 즉 농업국이나 자원수출국이었으므로 국제시장가에 따라 경제가 크게 좌지우지되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 2000년대 초반 남미 국가들의 약진도 각종 자원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크며 2010년대 들어서의 자원 가격이 하락하자 바로 침체에 들어갔다. 브라질은 남미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엄청난 인구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제한적이나마 형성되어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 진위계수가 0.5에 시달리고 1인당 GDP 역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일본보다 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전성기 시절에 지나친 농업 의존과 사회적 개혁의 실패로 인해 산업화로의 기류에 참가하는 데 실패했다. 후한 페로네치아에서는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남아있는 분홍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했으나 외세를 배격하는 과격한 정책으로 농업 이외의 국내 2차 산업의 발전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고 2002년, 2018년 즈음에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에 고유가에 힘입어 급격히 경제 상황이 괜찮아졌으나 국내의 산적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한 데다가 반미주의에 경도된 지도자의 자만과 과도한 폭지에만 신경을 쓰면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2010년대 들어 셰일 가스를 비롯한 저유가의 직격타와 정치 문제가 겹쳐서 성장이 정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탄 국가로 후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일반적인 중진국 함정의 예와는 다르다.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는 전형적인 가난 탈출의 길을 걸었다. 바로 저임금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건설업이다. 멕시코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수입 대체 산업화로 매년 7%에 달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입 대체 산업화 모델은 너무 잘 작동하여서 1960년대가 되면 중견 국가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수입 대체 산업화가 한계에 도달하였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 1976년에 금융위기에 빠졌다. 이후 멕시코는 석유 산업에 투자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을 3,800달러로 급속히 늘리며 중진국에 준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결국 금리 인상과 유가 하락의 늪을 이기지 못하고 막대한 외채로 인해 결국 침체에 빠져들었다. 1982년 모라토리엄을 맞이하면서 멕시코는 다시 경제위기에 허덕였고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이 하락하고 빈곤율이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제조업 쪽으로 눈을 돌렸고 1980년대 말에 멕시코 경제가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자 1980년대 외채위기 동안 저평가된 멕시코의 임금을 이용하여 마킬라도라에서 상품을 조립하려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출하자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해졌다.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지역으로 부상했다. 섬유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전역에서 생산되었다. 이 황금 창문의 끝에서 멕시코는 세계 최고 수출국 10개국 자리에 개발도상국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올랐다.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작동하였고 멕시코는 제2의 대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 시기의 성장세를 보여주듯 1980년대 초중반에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1981년 당시 GDP 순위는 캐나다와 스페인을 제치고 7위를 기록했다. 1990년대에 캐나다의 밴쿠버서는 낙후되어 있던 멕시코는 제3세계 국가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기적의 시작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당시 공통된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덕분에 멕시코는 선진국들의 클럽이라 불리는 OECD 가입 승인까지 받았다. 당시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고르타리 대통령이 1990년대 말에 멕시코에 붙인 내일 미래의 나라라는 이름은 망상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멕시코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로 생각하였다. 그러고 나서 멕시코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잉여 노동력이 점진적으로 고갈되었다. 젊고 건강한 멕시코인 대부분이 이미 어딘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중국의 임금은 멕시코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는 멕시코에서 물이 빠지듯 빠져나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멕시코는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긴 것으로 추산된다. 단 3년 만에 한때 대미 수출 1위였던 멕시코의 압도적인 섬유 산업은 중국으로 대체되었고 멕시코에서 의류 제조 공장 3분의 1이 문을 닫았다. 저임금 산업도 급격하게 위축됐다. 2000년이 되었을 때 메이드 인 멕시코 상품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멕시코의 성장세는 무너져버렸다. 공장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의 경제는 흔들렸고 침체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정도의 발전을 이뤄낸 국가들에 대한 기대 수치보다 훨씬 낮다.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통계에서도 멕시코는 뒤처져 있다. 생산성 향상, 즉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경영 기법으로 더 적은 투입을 하고도 더 많은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은 건전한 경제의 표식이지만 멕시코의 생산성은 이 시기 동안 꾸준히 침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중진국 함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이 시기 동안 다른 국가들이 이룬 성장을 고려하면 멕시코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는 세계적 영향력도 잃어버렸다. 여러 지표를 봐도 멕시코인들의 삶의 질은 떨어졌고 인구의 절반은 가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 있다. 멕시코의 기적은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덫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단숨에 멕시코의 경제가 하향세에 접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낮은 교육 수준이다.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접어들 수 있는 전환기 멕시코의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인적 자본의 교육 수준이 낮았다. 2000년대 초반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멕시코의 노동력 가운데 30%만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8년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인적 자본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었다. 멕시코에는 수준 높은 21세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있었다.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노동력 중 대다수는 중학교의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멕시코 인구의 교육 분배 수준은 두 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한 그룹은 평균 15년의 교육을 받고 다른 그룹은 8년 이하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노동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이후 위험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촉발시켰다. 2000년대 초반 멕시코에서 공장을 철수시킨 투자자들은 임금 상승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멕시코 노동력의 낮은 교육 수준 때문에 멕시코의 공장을 유지하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중학교 졸업자 정도 기술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노동자들이 공급망에서 상향 이동하거나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서 일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다른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멕시코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단순 노동 위주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저임금 제조업으로 중진국까지 성장했지만 이후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멕시코는 더 이상 임금이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오르는 임금에 걸맞은 노동을 시키고자 하니 이들 대다수가 교육 수준이 낮아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장들이 떠나면서 공식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비공식 분야에 의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공식 분야도 망가뜨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범죄율 또한 늘어나 사회 안전망도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는 치안과 사회 안정,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나마 2020년에 들어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로 들어와 일자리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활로를 뚫었다. 그런데 멕시코의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타 남아메리카 국가들보다는 낫다. 중진국 탈출의 주요 요건인 선진국 의존적 노동 집약 산업에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자본 루트는 멕시코가 어쨌거나 미국과 가까운 위치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 자유협정은 미국과의 무관세 무역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서 결정적으로 멕시코의 장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똑같이 중진국 함정에 시달리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지만 남아메리카는 멕시코가 거의 모든 노동력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보다 중진국 탈출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자유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북미 자유협정의 이점을 이용하여 멕시코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멕시코의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진국 함정의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진국 함정. 앞서 상술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선진국이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선진국 진입이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중진국 이하로 체급이 전락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빈국에서 시작하였고 느린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이 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근대 이후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의 진출이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일찍 눈도장이 찍혀 식민지배 등 시달림을 자주 받은 곳이었다. 20세기 중반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신생 동남아 국가들은 성숙하지 못한 정치체제, 허약한 경제체급, 문화적 종속 등 빈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나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국가주의적 거점 경제 방식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해가며 나름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온 국가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공산화로,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군부 독재로 인하여, 그리고 태국은 국왕의 자산 집중과 독재로 자본주의 경쟁 대열에서 이탈함에 따라 일본의 하청 생산 기지로 성장을 이루어 나갔지만, 지금은 선진국 도약에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번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2017년 칼럼을 인용하면 실제로 방콕 서민들의 삶은 1990년 1년 동안 내가 방콕에 머물렀던 시절과 다름이 없다. 고층 빌딩과 고급 백화점의 뒷길에는 리어카에 국수와 볶음밥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하다. 이들이 국수 한 그릇, 볶음밥 한 그릇에 40바트 약 1,500원 정도를 받으며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의 삶은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한다. 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이다. 무엇이 잘못되어 태국은 현재와 같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 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답을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 사회 구조의 전근 대성으로 태국이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주된 원인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무능한 통치로 꼽히는데 당시에도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경제 성장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친인척들과 지지자들이 필리핀의 정치, 경제계에 영합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독재적,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중진국으로 우리나라의 원조를 한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도 동남아 국가들은 화교를 비롯하여 외국계 자본의 투자로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말레이계 원주민 우대를 위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사업에 있어 우대를 해주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외부의 투자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자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지금도 수십 년째 중진국에 계속 머물러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1인당 GDP가 2011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후로도 13년째 2만 달러는커녕 1만 5천 달러 근방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등 중진국 함정의 고착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2020년에서 2023년에는 중국에게 1인당 GDP 추월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다. 지역 격차, 빈부 격차 또한 심각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 월 수입 3만원 정도의 절대 빈곤층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주도적 중심 개발의 특징상 격차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 격차, 소득 격차가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 시골 지역이나 거점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비교할 만한 형편없는 인프라 수준의 빈곤과 전염병,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지금도 반정부 무장 세력이 활개치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아 문제도 아세안, 5 모든 국가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렇게 중진국이 된 지 한참이 지났고 선진국 진입을 노린다는 나라가 어느 한켠에서는 못먹어서 굶주리는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진국 함정 탈출을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중진국 함정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1, 2차 산업선 진국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위주의 하청 가공 상품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공장 유치는 손쉽게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장이 운영되는 것만큼 현지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어렵다. 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 자본가 입장에서 싼 맛에 부리는 생산시설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장을 철수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국민들의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에 의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비해 국민 소득이 별로 잘 오르지 않는 것인데 기초 생필품 정도의 물가는 국가에서 조정해줘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고급 공산품 구매나 해외여행이나 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같은 일반적 중산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는 상류층이 아닌 평균 소득 수준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외국 기업의 이름값을 빌려 단순한 하청 생산만 해대는 국가의 경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해 경제 성장에 있어 버블 거품 효과로 기초적 체급에 비해 과대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품이 꺼진다면 바로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심하여 경제 성장률이 매년마다 들쑥날쑥하여 발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공장을 돌려대도 그 수익을 원청에게 나눠줘야 하니
개인으로 치면 기업 선진국, 투자국, 원청에게 고용된 직원 하청 신세다. 동남아 각국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경제 개방 이전에 중국의 1인당 GDP가 역전되었으며 현재는 가장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치명타였는데 위에 나온 대로 원청에 고용된 하청 신세인 상황에서 그 하청을 중국이 급속도로 빨아들이는 바람에 그 하청 공장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경제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탓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라도 설령 중국의 인건비가 동남아에 그것을 약간 넘어선다 해도 다시 동남아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보니 중국보다도 국민소득이 크게 낮지 않는 이상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언급되는 중국보다도 줄곧 경제 성장률이 낮은 형편이며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상당히 취약한 모습과 탄력성 낮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 수준과 체급이 훨씬 차이가 나는 한국과 비교해도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아세안5 국가들은 옛 시절의 공업 생산량이나 수출량의 양적인 증가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이 아닌 연구개발 등 질적인 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보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지수 등이 세계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과도 같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는 개혁의 시도는 후진국 시절부터 계속 내려져오는 권위주의, 통제주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 등 여러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 사회적인 진보적 개혁이 선도되어 산업 재개편과 다변화를 해내지 않는 이상 선진국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1. EU 소속 동유럽 국가들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빠른 경제 성장에 성공하였다. 크로아티아를 빼고 모두 OECD에 가입했고 인간개발지수 평균 0.850 이상 베리하이다. 현재 선진국 반열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국가들이다. 2022년 기준 이들 중 가장 낮은 GDP를 가지는 폴란드도 15,240달러로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기준을 넘은 지 오래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고는 유럽연합 소속 동유럽 국가들보다 산업화가 빠른 국가가 없었을 정도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일부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고 일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위험 요소. 다만 낙관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인구이다. 90년대 이후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해외 이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인 198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 현상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의 이탈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때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건축학과에 나온 사람이 본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영국에서 청소부하는 것이 임금이 높다는 말이 있고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도 영국에 많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여론이 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아 점점 보수적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소비시장이 위축, 침체가 심화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사망, 출생을 의미하는 자연 감소가 아닌 타 지역, 이탈인 사회 감소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세계 어디나 그렇듯 사회적 인구 이동은 주 경제활동 계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국 인재들이 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 키우고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다. 때문에 서유럽 국가의 하천 기지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자생력 있는 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키우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유럽 하천 기지 위주의 경제 구조 역시 지적받는다.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모두 서유럽으로부터 부채를 진 상태인데다 서유럽 기업들의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임금이 오를수록 다국적 기업들은 공장 등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들의 기본적인 교육이나 전국적으로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확충은 된 상태이지만 다른 1세계의 선진국처럼 주변국의 경제적, 안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로 더 성장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속 현상 유지가 된 채로 정체가 고착화가 될 시에는 현재
개도국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에게 추후에 추월을 당할 여지는 분명 존재하는 편이다. 동유럽 중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나름 공업력, 기술력을 갖추었던 체코 및 슬로베니아, 인구가 적어 IT,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발트 3국 정도에 국한될 뿐이다.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는 1인당 소득 면에서도 3만 달러를 넘으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조차도 서유럽과의 무역 의존도는 높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슬로베니아와 체코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고 에스토니아 역시 스웨덴, 핀란드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국가들의 동향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사실 동유럽의 서유럽 종속 문제는 아주 역사적으로 해묵은 것으로 대한민국의 1997년 외환위기, 남유럽 피그스의 유로화 사태 위기 등과 동일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동유럽은 좋기 중세 이래로 서유럽에 비해 거의 늘 경제적으로 열악했다. 오죽하면 근세 시기에 동유럽을 서유럽이 거느린 최초의 식민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서유럽에 종속된 경제는 역사가 깊다. 공산주의가 동유럽의 최동단 러시아에서 발흥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오히려 공산체제 붕괴 이후의 후유증은 언젠가 극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만 서유럽에 종속된 경제는 지정학적 차원에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러시아만이 특유의 막대한 인구로 자체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열강으로 성장한 것이지 다른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 같은 경로를 따라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이 아시아 대륙보다 그나마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도 자체적인 기술 성장 덕이었다기보다는 독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식민지 시절의 지배국에 의해서 도로, 철도, 공장 등 인프라가 세워진 것으로 타국에게 종속적인 형태는 항상 예전부터 늘 있어왔던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비교. 간혹 유럽연합에 소속된 동유럽 국가들이 마치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서도 종종 그렇게 언급되곤 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산업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소비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기업이 있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수출품을 가진 있는 반면 동유럽은 서유럽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 국산품을 수출하여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소비가 되고 있으며 단순히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같은 문화 수출에도 힘입어 소프트파워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강대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시장 내에서만 교류를 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대륙에는 영향력은커녕 존재감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측면에서도 차이가 현격하다. 한국도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지만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출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은 아니고 2010년대 후반부터 이민 순위 입국으로 바뀌어서 5천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이지만 인구 감소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대륙, 파키스탄, 러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로부터 이민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국가 출신 한국 영주권자, 한국 시민권자도 많이 있다. 두 번째,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던 국가. 2020년에 인간개발지수 0.810 달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상단의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1인당 GNI가 1만 570달러로 중진국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중진국 함정의 전형적인 현상들인 자국 기업의 빈약한 경쟁력, 빈부격차, 천연자원의 의존적인 구조, 부미푸트라 등 제노포비아, 부정부패, 싱가포르의 고차적 서비스업을 의존하는 체계 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2023년 공개된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3%대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중진국 함정 돌파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여기에 2011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2024년 현재까지도 2만 달러 근처는커녕 세계 평균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데다 불과 2000년대 초중반까지 말레이시아보다 가난했던 중국에게조차 1인당 GDP를 추월당하기까지 하는 등 중진국 함정 탈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3.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현 상황으로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명백하지만 정치만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벗어날 수 있는 국가이다. 튀르키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일단 지중해와 흑해의 길목인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유한 데다 유럽 내 곡창지대인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답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와도 가깝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과도 교류가 많다. 그래서 2000년대 튀르키예는 유례없는 경제 호황에 제조업 투자를 많이 했으며 이 시기에 신흥 중산층이 대거 출현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의외로 인간개발지수를 10년 사이에 연간
1%씩 성장시키며 2010년대 이전만 해도 유럽에서 항상 꼴찌였던 국가에서 2020년대에는 0.85점을 기록하며 나름 유럽에서 선진국 최하위에서 개도국 최상위 사이에 위치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를 뛰어넘었고 10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에 쓰이는 PISA 랭킹 부문에서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물론 선진국인 그리스까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튀르키예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온건 세속주의 간 대립이 심하고 에르도안의 오랜 독재로 인한 막장 운영으로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도 있다. 무엇보다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튀르키예의 장점인 세속주의, 서유럽과 동일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데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해 리라의 가치가 급락하고 저이자 관치금융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음에 불구하고도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되려 서유럽이나 미국, 한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신흥공업국으로 지정이 되었을 정도로 농업 중심의 경제였던 과거에 비하면 산업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OEM 위주의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이미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을 흡수하는 상황인지라 훨씬 더 고급화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미진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평도 나오는 것이다. 4. 카자흐스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 정도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또한 신냉전 이후로 국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다만 카자흐스탄은 지하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자원의 저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도 있다. 5. 멕시코. 신냉전의 탈중국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국가 중 하나이며 조 바이든의 IRA와 USMCA로 중국의 공장들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대거 세우면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24세 이하의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과 미국과의 교류가 많다는 것은 멕시코의 장점이다. 다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마약 카르텔 문제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는 데에는 힘들다는 평도 있다. 사실 위 멕시코 문단에서도 보듯 멕시코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상 이전에 오늘날의 중국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리라고 예측받던 시기가 존재했다. 그럴 만한 체급과 조건은 분명히 되는 국가라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점을 잘 해결한다면 분명히 잠재력은 존재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정체에 빠질 것이다. 이상으로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60년 당시 중간소득 경제 중 2022년에 고소득 경제로 발전한 경제는 총 23개에 달한다. 해당 목록은 2008년 고소득으로 올라섰으나 2022년 재분류 당시 중간소득으로 다시 뒤처진 경제를 제외했다. 제외된 국가는 모리셔스, 적도, 기니이다. 다만 이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야말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고소득 경제의 마지노선을 넘은 국가들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폴란드,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아프리카, 세이셸.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경제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이 그만큼 정체되었다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위 경제들은 면적, 인구, 자원, 정치 등이 모두 천차만별이었으나 각자의 약점은 극복하거나 완화하고 장점은 10분 발휘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경제로 발돋움하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자원과 인구가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하며 민족 갈등 문제를 겪었으나 인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무역의 요충지로서 천혜의 입지를 활용하여 부국으로 성장했다. 2024년 8월 1일 세계은행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 극복이 언급되는 사례는 조금 다르다. 남유럽 국가들이나 아일랜드는 미국과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긴 했지만 원래 기본적인 체급은 어느 정도 있었다. 애초에 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 이민 간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일랜드계 캐나다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고 척 피니와 같은 자본가들이 아일랜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미국, 캐나다 기업의 유럽 지사를 조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갖고 유치하면서 아일랜드 경제는 회복되었다. 일본은 20세기 이전에 이미 산업화가 완료된 국가였다. 즉 남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처음부터 중진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전쟁으로 국가가 피폐해졌기 때문에 잠시 내려가 있던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가 잠시 후퇴하더라도 인적 자원과 사회,
문화적 요소는 남아있어 전후 폭구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에 OECD에 가입하고 선진국에 안착하는 등 시작 전부터 달랐다. 홍콩의 경우 영국령이어서 민주주의 체제 이식과 아시아 무역 허브, 금융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국공내전 이후 본토에서 유입된 엘리트와 화교 자본 역시 홍콩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영국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홍콩을 키웠고 홍콩 역시 도시국가적 구조인지라 성장하기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축출된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영국군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주둔하는 등 안보 면에서 유리했다. 그리고 서울, 부산보다 작은 도시국가인데다 국공내전 이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한 난민과 지식인, 화교 자본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중간이다 보니 중개무역, 가공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국제유대계 자본의 무제한적인 투자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원조로 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살아남으며 군수산업과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해서 발전하였고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자치령이어서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나 상대적으로 나은 것뿐이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진입 측면에서 미완성이라 평가받는다. 보편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흔한 후진국 취급을 받았으나 일찍이 미국, 영국 등 서유럽을 비롯한 제1세계의 원조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업화를 이뤄내 빠른 속도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산업 선진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산업 구조 효율화 및 개편,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복지 개선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상당수 성공하면서 이들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2024년 8월 1일 세계은행에서는 중진국 함정 탈출 모범 사례로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른바 선진국 진입의 교과서, 중진국 함정 탈출의 슈퍼스타로 한국을 꼽았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나마 있던 것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후진국이 성장한 것도 대단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국가들 중 동아시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4.1. 동아시아. 비록 21세기에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상쇄할 만큼 고도 성장기의 산업화를 이룬 것이 워낙 많아서 선진국의 지위를 명백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물론 당면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반대로 당장 개도국으로 추락할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경제학자의 서재 중진국 함정 대한민국을 참고하십시오. 비록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 이유로 인해서 선진국의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저출산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일본은 1980년대 거품 경제가 꺼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유례없는 정체기에 빠지면서 선진국 이탈에 대한 위협이 일본 사회 내에 상존해 있고 경제 규모로 치면 2010년에 중국, 2024년에 독일에 추월당했고 인도와도 격차가 많이 좁혀졌으며 엔화가 평가절하된 것을 감안해도 1인당 GDP 측면에서는 2024년에 불과 80년 전 식민지로서 핍박했던 한국과 대만은 물론 동구권 국가인 슬로베니아에게 1인당 GDP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노벨상과 프리츠커상을 아시아 1위로 기초과학에 대한 수준이 높고 일본 애니메이션 등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가이다. 경제 구조도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광학 설비, 철도 산업, 기계 산업 등 중화학 공업도 발달했고 소재, 장비, 산업 장비, 금융 산업 등이 발달했으며 궁극적으로 엔화의 신뢰도가 높으며 달러, 유로, 파운드와 같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본의 부채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산업 측면에서도 과거 IT, 정보통신 등 신산업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교훈을 삼아서 4차 산업인 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산업을 재편한다면 예전 1980년대처럼 미국의 전체 GDP의 75%까지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진짜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처지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사실 잃어버린 30년도 30년씩이나 선진국 상태로 정체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이 몇 가지 점들은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논의가 될 정도이다. 대만. 대만은 반도체 파운더리 산업과 IT 기계 하청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키우면서 1인당 GDP 34,000불 수준까지 올려왔으며
근 20년 동안 한국에게 쭉 밀려왔고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과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었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하였다. 물론 반도체, 전자산업을 제외하고도 대만보다 산업을 훨씬 다양화시킨 한국과 일본과 달리 대만은 TSMC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TSMC가 휘청이게 되면 다시 한국, 일본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TSMC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일본과 달리 B2C의 비중이 매우 낮고 규모의 경제를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도 대만 역시 높은 교육열과 함께 산업 자체는 선진국형으로 갖추는데 성공했으며 화교 자본의 집결지라는 특성과 저물가로 인해 1인당 금 보유량과 자산 보유량은 높다. 사실 인구수가 적고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화학 공업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국립고궁박물원 등으로 이루어진 관광업, 금융, IT 제조업, 문화산업, 오토바이, 화학, 철강, 조선, 자전거 부품 등 다른 산업도 골고루 발달한 편이라서 개도국으로 처질 위험은 적어 보인다. 4.2. 남유럽. 관광과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진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때는 피그스 국가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경제난이 매우 심각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여전히 한국처럼 선진국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흔히 동유럽 국가와 비교되곤 하지만 아래 각국의 사정에서 보듯이 남유럽이 요즘 아무리 부진했다곤 해도 동유럽과의 차이는 확연하다. 동유럽 국가들은 선진국 후발주자 혹은 예비 후보에 있기는 하지만 확장력은커녕 유지력도 불안정해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사회적 인구 감소가 원체 심각해 오히려 다른 개도국에게 추월당할 위험이 더 크면 컸지 선진국에 안착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이들과 비교하면 남유럽 4개국은 여전히 건재해서 선진국 이탈 가능성은 역시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제국주의의 대열에 막차를 타며 열강 말석에 합류하는데 이미 성공한 상태였으며 근대 시절부터는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합류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탈리아의 근대사의 궤적 자체가 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산업으로는 관광업 외에도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제약산업, 핑칸티에리 등 조선업, 애니 등 석유화학산업, 기계산업, 명품산업, 금융업, 문화산업들이 발달해 있고 남북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가 낮은 국가이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유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인구 규모와 경제력이 크고 나름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나름 균형 있게 발전하고 다양한 공산품을 수출하는 선진국형 경제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문제도 주변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동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유입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유럽과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국가로 미국과 같이 중남미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50년대부터 급속도로 산업화를 진행하여 1970년대에는 스페인 전역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미 이때부터 선진국 지위를 UN,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표면상으로는 인정받기 시작했다. 즉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나서도 10에서 20년 후에야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스페인은 1980년대에 선진국에 완전히 안착하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1986년보다 빨랐던 것이다. 산업으로는 텔레포니카를 위시한 통신산업, 항공산업, 금융업, 철도 차량 및 장비산업 안토니, 가우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등 건축가와 연계되는 설계산업 및 건설업, 완성차 산업 등 관광산업 외에 다양하게 있다. 스페인도 남유럽 내에서는 이탈리아와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국가로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기술력과 제조업을 갖춰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이 존재하며 수많은 스페인어권 국가들과 유럽연합 국가들 덕분에 밑에 후스랄 포르투갈의 사례처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역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여 선진국의 지위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마찬가지로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 문제도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모로코, 루마니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등 다양한 곳에서 이민자들이 스페인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비록 스페인보다는 늦었지만 이는 포르투갈 본토 이야기이고 포르투갈 제국 시절에는 스페인과 똑같이 1950년대에 산업화를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해외 영토와 본토의 교두보인 앙골라, 루안다를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본토를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하는데 느렸던 것이었다. 결국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야 70년대 중반부터 본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거기다 기독교 문명이라는 이 점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받기도 쉬웠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과 사실상 유력한 선진국 후보군으로 올라섰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확실히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비록 스페인과 이탈리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포르투갈도 비록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없더라도 내수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조업을 갖췄으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자원 의존도가 적다는 것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과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여기에 더해 옛 포르투갈 제국 시절의 유산을 활용하여 브라질,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 서유럽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브랜드가 부족하다는 리스크를 상쇄시키며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점이 컸다. 인구 문제도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다. 그리스는 위 국가들과는 달리 중군세의 열강이었던 적이 없어 사정은 좀 더 열악했지만 선진화를 이룩한 시기는 대한민국, 포르투갈과 유사하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완전히 제조업을 버리고 농업, 금융, 관광과 서비스업에만 집중하고 후에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사회 곳곳으로 만연해진 탈세를 바로잡지 않아서 경제 위기로 한번 제대로 나락을 가서 그렇지. 70년대에는 제조업을 열심히 키워내며 나름대로 전자, 조선, 철강 등을 발전시켰던 적도 있었다. 여기도 유럽연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해내며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리스가 2020년대 현재에 들어서 비록 셋에 비해 가장 열세인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시스템은 건재한 편이라 이웃 동유럽 국가인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등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다시 산업화하면 재기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미초타키스 총리의 개혁에 따라 경제가 개선되었고 서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상으로 중진국 함정 국가별 사례 사이였습니다.